네, 로마서는 1권 16장에서 30장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 15장까지가 일종의 공화국이 성립, 공화국의 시작이죠. 공화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다뤘다면 이번 파트는 공화국의 부패를 다룬다. 라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무슨 뭐 이게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뭐 해설서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뭐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대략 이 파트는 공화국이 시작되는 내용. 이 파트는 그 시작된 공화국이 부패하는 내용.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패한 공화국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뭉쳐 있는 것 같더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건데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선언과에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이 대략 어떤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공화국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일장에서 이제 혼합정을 통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음식이랑 비슷해요. 음식이 처음 만들어 놓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음식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부패라는 건 이게 개인 비리하고는 달라요. 개인들이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고 뭐 돈을 뒤로 챙기고 뭐 특혜를 봐주고 이런 차원의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인 차원의 부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그 기계를 만들 때 나사를 꽉 죄어놔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 나사가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가 초기 세팅했을 때는 그 시대와 잘 맞아떨어져 잘 돌아가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나사가 풀리듯이 그 국가의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 그러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이 그 사이사이를 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의 부패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쓰는 부패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의미의 부패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부패라는 거. 그리고 그 부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화국 내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화국의 부패가 점점 지속되면 자유가 사라져서 결국 누군가에 의한 독재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의 독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소수, 어떤 기득권층의 독재일 수도 있고, 혹은 다수의 독재일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밀 같은 사람은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계속 찾아내서 막아내고 고쳐줘야 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 자유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사야 벌린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그런 개념은 이 당시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참주나 귀족층에게 어떤 지배받지 않는 권리로서의 자유, 뭐 이 정도 느낌의 어떤 그 나이브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면 16장은 이 군주 정치의 지배를 감수하는 민중은 해방되더라도 자유를 유지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주정이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을 빼앗긴 측은 굉장히 강하게 결속하는 반면 이 자유를 획득한 쪽에는 강력한 편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지? 기득권을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이 소수에게 뭉쳐져 있으니까 강하게 저항하지만 그 기득권을 뺏어서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면 그 권한은 얇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잘 뭉쳐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건 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특권을 잃은 쪽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자유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부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뭐 군사 독재 이후라든가 또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게 됐죠. 이게 이제 그래서 참주 정치가 무서운 거고 참주 정치나 군주 정치를 한번 경험한 민중이 공화국으로 들어갔을 때, 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공화국에서 자유가 잘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딱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35년의 일제 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한 40년 가까이 독재 시대를 겪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 시대와 독재 시대를 합치면 거의 한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겪고 나서 민주화한 지가 이제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민주주의보다는, 그러니까 공화국보다는 독재, 군주국에 더 익숙한 거지. 전체적으로 행동 패턴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방식도 거의 군주정적 요소란 말이에요. 이건 제왕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사태를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한 35%가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엄마도 그렇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시는 옛날에 박근혜 지지자, 지금 윤석열 지지자. 내가 맨날 가서 이거 뭐 국회에 군대를 동원하는 거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야 박정희였으면 진작에 계엄했다. 야 계엄한 게 뭐가 문제냐 이재명이 저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군주정에 익숙해 있는 그 민중들에게 이 공화정의 가치를 어떤 학습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결국 브루투스의 아들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로마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군주정 초기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 브루투스 가문이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함으로써 브루투스가 자기 아들들 둘을 목을 치고 본인도 이 적과 엘기토에서 이제 전사를 하죠. 그럼으로써 공화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귀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했구나라는 걸 민중들이 느끼게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공화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다 같이 다지게 되는 이제 그런 희생과 헌신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위축되는 순간에 누군가 어떤 노블리스 오블지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다 같이 가슴이 숙연해지면서 이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게 전태일의 희생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들 수 있겠죠. 그리고 5.18의 희생.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민주화운동하고 집회를 하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인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시민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계엄군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계엄군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할 줄도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진짜 5.18 때처럼 진짜 총칼을 쓰고 적어도 두드려 패고 곤봉으로 때리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고 어쨌든 이제 헌신을 각오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은 퇴폐한 민중은 해방된다 하더라도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공화정 초기에 그 타르퀴니우스파가 반동을 일으켜서 그걸 막기 위해 브루투스가 자기 아들들과 본인을 희생시킴으로써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공화국 초기에는 이제 왕정으로 인한 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브루투스 가문이 희생하는 정도로 어떤 자유의 기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공화정 말기로 가면 이때는 이제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가 등장하잖아요. 뭐 삼두정치하고 뭐 시저가 또뭐 폭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브루투스 일파, 브루투스 카이수스 이런 젊은 로마 젊은 공화주의자들이 원로원 위원들이 그 시저를 암살하잖아요. 원로원 안에서 암살을 하죠. 수십 명이 칼로 찔러서 암살을 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브루투스는 나중에 이제 복수를 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공화정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리고 카이사르 암살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카이사르파 그게 누굽니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군사적인 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정치적 후계자인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이었죠. 이 둘이 연합해서 결국에는 브루투스 카시우스파를 괴멸시켜버리고 결국 정권을 장악하고 로마 공화정을 아예 제장으로 바꿔버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뒤에 나오지만 로마 공화정이 초기와 같은 건전한 기풍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정도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화정을 회복했을 텐데 이때 이미 공화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극단적인 조치로도 또 공화국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죠. 특히 인간의 길지 않은 수명을 고려하면 인간이라는 건 인생이 짧잖아요. 그리고 공인으로서 활동하는 시간은 길어야 한 4, 50년이고 젊었을 때 한 20년은 성장기라 또 빠지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한 개인이 아무리 공화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 부패한 국가를 건전하게 되돌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5년 단임제라는 거죠.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 임기로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대에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었지만 이 양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둘이 합쳐서 10년 가지고는 이그 35년 일제 시대 그리고 40년 그 독재 시대의 어떤 기풍을 민주적으로 되돌리기가 상당히 부족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고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면 적어도 2대에 걸쳐서 명군이 등장해야 된다. 이 나라의 기풍을 되살리려면 적어도 2대에 걸쳐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나왔던 게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어쨌든 반석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이렇게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지정적 국가, 자유가 없던 국가에 자유를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18장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패한 국가에서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도 그 당시에.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원로원, 호민관, 그다음에 이제 뭐 집정관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큰 제도의 줄기는 변화가 없이 500년간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각종 법률들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법률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패가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의 징후가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진다.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지는 게 그 부패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정관에 나가겠다, 어떤 사람이 언론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진짜 그럴 만한 그런 평판도 있고 또 군사적인 업적도 있고 누가 봐도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이제 공직에 나가 출마했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는 야망 있는 놈들은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막 뛰어들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어우 내가 저 사람들 쟤들 사이에 껴서 뭘 해 이러면서 뒤로 빠지게 되고 정말 이제 이렇게 추악한 야망의 이렇게 그 덩어리들만 정치판에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천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기 진영의 수장에게 용비어 첨가를 이렇게 아첨과 누가 더 창의적인 아첨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라 그랬죠? 옛날에 그 이재명은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재명은 우리 당의 아버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공천받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죠. 내란수계한테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인사하고 뭐 이러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법을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법도 처음에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법으로 제안했다는 거야. 공화국에서는. 근데 나중에 제도가 부패하게 되면 권력자들만 법을 제안하더라는 거야. 권력자들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법만 제안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시민을 위한 법은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천의 타락, 그리고 입법의 타락. 그러니까 인물들이 타락하고 또 공직자가 타락하고 법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이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이런 타락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 이걸 그냥 내버리면 그냥 공화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계속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뭐냐? 아주 고결한 인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쯤 지났을 때 그런 고결한 인물이 등장한 게 뭐 조광조의 개혁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사람이 뭔가 이제 그 국가의 초기의 기풍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전했던 기풍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조광조는 소학 공부하는 걸 소학이라는 게 어렸을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 동몽선습 같은 거 그런 걸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예의 염치를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그 어린 시절 예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필요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이 고결한 인물이 군주가 되려면 아주 나쁜 수단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고결한 인물이 또 그런 수단을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이 권력으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 이런 얘기고 사실 민주화 이후에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다음에 가장 어떤 도덕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은 민주당 같으면 김근태 의장이란 분이 있었죠. 전 보건복지장관 하셨던 이분 굉장히 깨끗하고 그 도덕적인 분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결국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도 우원식 의장 같은 사람 괜찮잖아요. 참 도덕적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근데 이런 양반들은 대통령이 못 된다. 이 국회의장까지는 어찌어찌 왜냐면 내부 평판에 의해서 되니까 국회의장까지는 돼도 이 대통령까지 못 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린 국가라면 결국 공화국을 만들기보다는 민주 정치를 도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래서 공화주의자다. 군주론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군주론에서는 군주론자인 척하고 이 로마 선언고에서는 공화주의자로서의 본래 심성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군주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화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가가 진짜 근본적으로 썩어서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공화국적 방법, 공화정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뛰어난 군주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정희가 등장하고 이제 또 이런 게 결국 윤석열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에게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서의 어떤 윤리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부패가 심해져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결국 뛰어난 한 인물이 등장해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 그다음에 로마의 로물루스 이 사례를 또 드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물루스가
동생이 레무스를 죽였잖아요. 사실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극단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제도가 애초에 헌법에 들어있는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인 거죠. 이런 상황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남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남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장에 가면 나약한 군주가 2대째 계속되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대통령이 두 번 연달아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지론이죠. 리더십. 결국 정치는 인물들이 하는 거고 그 리더십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죠. 그 유대 최초의 왕인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렇게 돌팔매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뭐 다윗이 뭐 싸움을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의 그 뛰어난 재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잘 나오지만 이건 군주론에도 나오죠. 이게 이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이 상대 브레스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저히 우리나라 병사 중에 걔랑 일기토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골리앗이 너네는 뭐 누구 사울은 없냐 이러고 나오니까 딱 봐도 키가 막 2미터가 지금 최홍만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갑옷 잔뜩 입고. 그러니까 누구 이길 사람 없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니까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그러면서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벗어줄 테니까 내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자기 갑옷을 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 필요 없는데요 하고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안 입고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던 돌팔매만 들고 편한 옷,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뛸 수 있는 옷하고 돌팔매만 들고 가서 돌팔매를 던져갖고 골리앗 머리를 딱 맞춰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딱 뛰어가서 칼로 목을 딱 찔러갖고 잘라내서 이제 죽이는 걸로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한테 이게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싸우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이제 그런 뛰어난 어떤 재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을 그 유대인들의 최초의 군주로서 뛰어난 어떤 인물이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2대가 이어지니까 유대 왕국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3대째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유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대 왕에 와서는 국토가 6분의 1로 쪼그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약한 군주가 한 번 나오는 건 괜찮지만 나약한 군주가 두 번 연달아 나오면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로마는 초대왕 로물루스가 굉장히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고 2대 왕이었던 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3대 왕이었던 툴루스로 가면 로물루스 스타일의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왕이었고 4대 왕이 안쿠스는 이 평화와 전쟁을 둘 다 구사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왕들이 굉장히 자질이 뛰어났다는 게 로마의 굉장히 행운이었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들도 삼성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초대 1대 총수였던 이병철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건 맞죠. 거의 드라마 주인공 같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그 이성민 같은 그 회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2대였던 이건희 회장도 꽤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병철과 이건희 2대에 걸쳐서 삼성이란 조그만 원래 국수 만들던 회사를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키워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3대 이재용이 좀 이제 유약하잖아요. 비리비리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3대째 오면은 이제 이게 삼성이 저래 갖고 되게 SK 뭐 따라잡히고 TSMC한테 따라잡히고 이러면서 약간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4대도 또 이재용 같은 그런 스타일의 좀 무능한 총수가 등장하면 그때는 아무리 삼성이라도 별 수 없이 망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재벌 3세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유능하고 고결한 군주가 2대째 나오면 그 성과는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이 2대째 연달아 짓고 나면 그냥 뭐 나라가 난리가 안 돼. 전 세계를 제패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의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꽤 뛰어난 정복군주였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그 특유의 어떤 그 집단 대형 전투, 팔랑크스, 그 전투 대형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이제 그리스 북부를 이제 평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완전히 그 아버지가 만든 전술을 이어받아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그걸로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리스를 다 제패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 인도까지 쳐들어가는 그 당대 세계 최초로 일종의 세계 정복을 해낸
그런 왕이 되는데 이게 뛰어난 군주가 2대 연달아 나오니까 이런 세계 정복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선 같은 경우가 조선이 500년이나 이어진 이유는 초대 왕이었던 이성계가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이제 그 군인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태종 이방원, 이대 왕이었던 이방원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의 화신과도 같은. 마키아벨리가 아마 조선의 역사를 알았으면, 체제레 보르자가 아니라 이방원을, 이방원을 아마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그랬을 정도로 뛰어난 이제 군주였고, 그 두 명의 왕에 이어서 3대 군주까지 아주 뛰어났다. 사실상, 물론 정종이 있었지만, 사실상 3대 군주인 세종은 거의 뭐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고 그래서 당대에 이미 해동 성군이라는 별명을 중국에서부터 들을 정도로 굉장히 당대 동아시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명군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태평성대를 한 30년간 이끌었고 그 덕분에 왕조가 500년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시대라든가 그런 어떤 국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도 항상 세종 시대가 일종의 모델이 되고 세종 시대로 돌아가자. 성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중흥을 시도했던 왕들은 세종이라고 하는 모범 답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조선왕조 500년을 끌고 가게 만든 힘이었고 또 사실은 또 세종의 특별한 점은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망했어도 한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건 아마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종을 낳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조한 것만으로도 한민족의 역사에서 그래도 할 뻔 했다. 그래도 조선 때문에 나중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힘들어지긴 했지만 구한말에 그래도 저는 우리 민족에게 큰 기여를 한그 왕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지는 마키아벨리 요지는 이거야. 능력은 핏줄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한 2대 정도까지는 유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연히 이어지죠. 사실은 호부견자란 말이 있잖아요. 뛰어난 아버지 밑에 그 견자가 안 나오듯이 되게 이제 되게 아버지가 뛰어나면 아들들도 어느 정도는 그 핏줄을 이어가다. 근데 3대까지는 안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세습으로 3대까지 가면 그 공동체가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 재벌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왜? 다 재벌 3세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대까지 이렇게 세습으로 권력을 이어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이 공화국이라는 거는 선거로 뛰어난 자를 뽑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로 계속 이렇게 집정관을 선출을 했으니까, 그게 물론 언론끼리 선출하든 민회에 선출하든 선출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선출로 뽑으면 뛰어난 자가 뽑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 연달아 집권할 수 있게 해주는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공화정의 장점은 헤아릴 수가 없다.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공화정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왕정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정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왕정이 등장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화정이 훨씬 더 뛰어난 체제고 어떤 그 성군의 연속 집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제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민주화위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나름대로 한 칸 하는 양반들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결말들을 되게 다 맺었지만 뭐 노태우부터 누구 이렇게 행복하게 말년을 맺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하나하나는 다 각자 자기 시대에 국가적으로 처해 있던 과제들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해낸 이제 자기 시대를 잘 감당해낸 인물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저는 뭐 노태우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긴 대통령이고 이명박, 박근혜도 자기 나름대로의 업적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갖고 일을 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약간 현상 유지 이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약간 변명거리가 있는 게 초창기에 그 북한 미사일 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무역 보복이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 위기가 겹쳤고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 존망의 위기를 계속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 사실은 어떤 국가를 앞으로 미는 그런 구조 개혁에는 조금 이제 좀 소홀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폭등한 거랑 어쨌든 그 현상 유지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이제 그에 비해서 윤석열은 아예 국가를 확 뒤로 이렇게 좀, 뭐, 자기 나름대로 의료개혁이나 뭐 좀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한 목표를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엄으로 일탈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군대와 외교 전략에 대한 혹은 군사 전략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국민으로 된 군대를 이제 강조합니다. 자국민으로 된 군대를 갖지 못한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 시대 1500년대는 1400년대 후반 이탈리아는 용병의 전성시대였어요. 우리가 베르세르크란 만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용병단들의 시대인 거지. 근데 이 용병이라는 건 특성상 군주론에서도 그 용병을 계속 마키아벨리 모든 책에서 다 용병을 욕해. 용병을 욕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용병이라는 거는 특성상 자기 병력이 바로 자산인 거예요.
이 병력을 깎아먹으면 자기 손해인 거야. 그래서 전쟁터에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도 열심히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특히 용병단들끼리 싸우게 되잖아. 그러면 얘도 사업가고 얘도 사업가야. 근데 얘들이 자기 병력을 자기 자산을 깎아내면서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챙챙챙챙 하고 싸우는 척만 하고 흩어지고 나면 죽은 사람은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다친 사람 하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탐낸다는 거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피렌체가 군사력이 약화된 건 다 용병을 쓰는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자국군으로 상비군을 가져야 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어떤 평생에 걸친 지론이었고 이 자국군을 이용한 군대가 바로 로마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처럼 자국군 위주의 상비군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 근대 국민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도시국가에서는 이 자국군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근데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괄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국민에게 무기를 줘야 공화국도 지켜낼 수 있고 참주정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무기를 갖고 있어야 참주가 위협을 할 때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참주에 대한 대항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비군으로 유지되는 나라는 그렇게 극단적인 독재 정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이제 그 참주정으로 완전히 자의적인 통치에 의한 참주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번 계엄사 때도 우리가 잘 지켜봤죠. 왜냐하면 일반 병사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병사들한테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명령을 한 건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총불이 안 겨누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미안해하고 저라 인사하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시민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상비군을 가져야 돼. 공화국은 반드시 상비군을 자국민으로 구성된 상비군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2장은 이 호라티우스가의 결투 얘기를 합니다. 그 강정인 교수가 번역한 마키아벨리 로마 선언 거 보면 제목이 사진에 이 표지에 있는 게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의 전사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그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로마서 초기에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을 상징하는 사례거든요. 호라티우스가 하고 다른 나라의 또 가문하고 세 명씩 용사를 보내서 그 세 형제가 용사를 보내서 이제 일기토를 세 번 해가지고 그 호라티우스가 해서 형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마지막 살아남아서 걔가 적을 다 물리쳐가지고 결국엔 로마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전쟁 안 하고 그 나라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왕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로마 초창기였으니까 약간 낭만이 있던 시대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윤석열이 뭐 초창기에 막그 핵보유할 수 있다고 막 떠들었다가 미국이 이번에 민간 국가로 지정해 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국가의 명운을 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입박에 대고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갬블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맥락이 23장이에요. 23장에 보면 군사적 요충지만 방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대에도 한니발이 그 이탈리아가 카르타고랑 싸울 때 로마가 바다로 당연히 올 줄 알았지. 그래서 바다만 잘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네발이 저렇게 스페인으로 우회해가지고 그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내려와 버리니까 바로 로마가 그냥 순식간에 일거에 망해버리고 한니발한테 포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특별한 요충지 하나만 막아놓고 여기만 막으면 우리나라 안보는 걱정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이죠. 프랑스는 1차 대전 때의 전선만 생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을 엄청나게 요새화했죠. 그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요새를 쫙 구축을 이제 참호와 요새를 구축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네가 쳐들어오려면 쳐들어봐 이렇게 딱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이 저쪽에 벨기에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른바 슐리펜 계획을 개선한 거죠. 그 쭉 우회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마지노선을 우회해 버리니까 그냥 프랑스군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우르르 일거에 며칠 만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지 이렇게 특정 요충지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건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1차 북벌할 때 누구죠 마속한테 맡겼다가 거기서 뺏기는 바람에 결국 북벌이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3파선을 막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파선에 일례로 쭉 늘어놓고 그것만 막으면 되지라고 50년간 그렇게 70년째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드론 시대가 열리잖아요. 드론이라는 건 하늘을 넘어서 온단 말이지. 그럼 3파선을 지상에서 막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외교, 군사, 안보 전략도 계속 맞춤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특정 요충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안보는 이걸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안보 전략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괜찮아. 삼성전자 망하면 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주력 산업에만 너무 구군을 걸고 유지하고 있어서는 그것도 위험하다. 대만 같은 경우에 TSMC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4장이 아까 김성호 선생님이 얘기한 신상필벌분이죠. 공이 있다고 해서 죄를 면제해주면 안 된다. 공은 공대로 칭찬하고 죄가 있으면 죄대로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화주의가 말하는 룰 오브로 법치라는 겁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혜를 주지 말란 뜻이에요. 법에 의한 지배는 법으로 시민들을 강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이나 이제 이 검찰 집단이 법은 따라야지라면서 이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누구도 법 앞에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윤석열은 풀어줍니까? 그것도 제도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화국이 부패하는 거예요. 거봐라, 힘 있는 놈 다 피해가네. 그럼 나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김건희는 왜 한 번도 지금까지 검찰 조사 제대로 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조사할 때는 왜 검찰들이 안가로 쫓아가가지고 핸드폰까지 받쳐가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갖고 조사하고 이러고 앉아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로마에서는 일장 앞에서도 얘기했던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는 그 캐피톨 힐, 지금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캐피톨 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나온 건데 그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지킨 영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예요. 카피톨의 영웅이라고 해서. 근데 그 영웅도 카밀루스를 음해한 그 중상한 게 밝혀지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지켜냈던 그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이제 던져지는,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죽이는 이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영웅이어도 누구나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5장은 마키아벨리, 이게 정략론으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이 마키아벨리의 정략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지혜죠, 사실은. 이 프루던스. 그거 보여주는데, 개혁을 할 때는 구체제의 겉모습이라도 남겨놔라. 왜냐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야. 체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고려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 왕이 있어갖고 그 제사도 집정하고 전쟁이 나면은 사령관도 해야 되는데 왕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정관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정관직을 만들어서 임기 1년짜리 2명을 세워갖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왕의 역할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은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아, 그래도 왕이 있구나. 저 사람이 여차하면 왕의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안심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와대라는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권위가 실리는데 윤석열은 법도 없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다음 대통령이 용산 들어가겠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국정을 망쳐놨는데 아마 아무도 용산 안 들어갈 겁니다. 하여간 뭐 그런 제도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여론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알다시피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였어요. 그때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기고 거기다가 이제 민주노동당까지 있고,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힘을 합치면 다 모든 법이든 다 통과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4대 개혁 중에 첫 번째 사안으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그때 이제 박근혜 대표와 김영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아, 저놈들이 국보법 폐지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안하냐면, 저는 이걸 이부영 당시 당의장한테 저희 과 선배님이어갖고 동창회에서 직접 들었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뭐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표와 그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만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주면 4대 개혁 중에 나머지 3개는 다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당시에 뭐 신문법, 그 다음에 이제 사학법 다 동의해 줄 테니까 국보법 폐지만 개정으로 하자라고 한나라당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협상에서, 지도부 협상에서는 그걸 이부영 의장이 받아들였다는 거. 그 정도면 합리적이네, 받아들였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총회에 가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라고 딱 설명을 했더니, 그때 이부영하고 천정배가 협상 대표였죠. 갔더니 그때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108번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 지금의 정청래 이런 사람들,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지, 어떻게 국가법을 개정할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 그 개정이라는 게 국법법에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 5조 7조인가 해가지고 이를 친고죄라든가 불고지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악법 부분은 걷어내고 국가보안법에 이름만 남겨놓자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세 개는 다 동의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이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결국 극단적인 대치로 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같이 그 의장석을 점거를 해서 도저히 그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몇 달째 국회를 마비시켜버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죠. 그 원래 사실은 한나라당이었으면은 경위권을 발동해갖고 그 국회에다 가 끌어내면 되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있었던 일이거든. 그 탄핵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차마 경위권 발동을 못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엔 4대 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창당하자마자 바로 최악의 이제 위기를 맞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열린우리당은 계속 지방 보궐선거마다 판판이 깨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하향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도 사실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 국가보안법이란 이름만 남겨놓고 내용인 독서 조항을 개정하자는 쪽으로 갔으면 그랬으면 국가보안법은 지금은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한 글자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 정권들이 국가법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지금도 국가법 폐지하자는 얘기 함부로 못하죠. 그거 하면 또 무슨 자극한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큰 개혁은 진짜 몇십 년 만에 한번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장 새 군주는 모든 것을 새로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아예 그냥 나라가 바뀔 때 있잖아요. 아예 나라가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면 부자를 가난하게,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력 기반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국한 다음에 농지 개혁을 하잖아요. 농지 개혁을 해서 지주 세력이 완전히 다 몰락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영농 그 소작농들이 저 80% 이상이 자영농으로 바뀌면서 이제 90% 이상 그러면서 이제 자영농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어도 많은 어떤 그 농민의 자식들이 학도병으로 왜냐면 우리 집에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10년 이상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농지 개혁 덕분인 거예요.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을 뭐 우마차 시위니 뭐니 해가지고 농민들이 엄청 오랫동안 지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농지 개혁을 해갖고 어쨌든 자영농을 500년 소작농 역사를 끝내고 자영농 시대를 만들어준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지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새 공화국이 들어설 때는 완전히 지지 기반을 뒤엎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지지 기반을 확실히 굳혀야 그 새로운 체제가 오래 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27장. 이거는 좀 인간의 심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란 아주 완전한 악당도 아주 완전한 선인도 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로마 당대, 그 마키아벨리 당대에 살았던 율리우스 2세 교황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리우스 2세 교황이 누구냐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체사레 보르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체사레 보르자를 사실상 죽게 만든 사람이지. 그리고 그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였던 알렉산데르 그 6세의 후임자이면서 사실은 보르지아 가문의 뭐 철천지 원수인 추기경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저 사람만은 교황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알렉산데르 6세하고 체사레 보르자가 둘 다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들어누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합리적 판단을 못했던 거지. 그 순간에 판단이 흔들린 거지. 그래서 율리우스 2세가 막 가문이서를 꼬시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꼬시니까 알았어 그럼 반대는 안 할게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르 다음에 율리우스 2세가 집권하게 교황이 되게끔 허용을 해버렸고 그 율리우스 2세 집권하자마자 체사레 보르자를 바로 체포를 해버리죠. 알렉산드르 6세는 이미 죽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율리우스 2세도 아주 교활한 그 교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반 파골로라고 하는 참주와 대립을 했는데 파푸아 지역인가 그랬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게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이자 어떤 수행원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그 천하의 악당. 이 조반 파골로는 그 뭐 친인척도 죽이고 자기 뭐 친척하고도 근친 상간하고 아주 천하의 파렴치한 악당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파렴치한 악당도 자기 성 안으로 교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랑 적대하는 율리우스 2세가 통과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성을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냥 바로 병사들 동원해서 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잡아갖고 죽이면 되는 거였는데 이 교황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콘클라베라는 영화도 개봉했지만 되게 멋있는 옷 입고 휘황찬란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 액세서리를 두르고 수행원들 쫙 멋있게 데리고 딱 들어오니까 그 성스러운 느낌 이 중세시대 끝난 지 얼마 안 되시네 그 중세시대 성스러운 느낌이 그 아우라가 압도하니까 차마 그 천하의 참주인 부어번 파골로도
뭐 어떻게 못 건드렸다는 거. 하면서 그 형님 하면서 앞에서 엎드리고 그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래갖고 율리우스 2세가 병사를 동원해갖고 쳐들어와서 결국 조반 파골로를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정적도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과격하게 행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완전한 절대악도 없고 완전한 절대선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겸손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28장은 로마인이 아테네인보다 덜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은 이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옛날에 봤던 번역본에서는 망은 적이다. 은혜를 잊는다 해서 망은 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군주가 장군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더라는 거야. 그것도 공을 세운 장군들을. 이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유공자들이 이 공화국에서 이 유공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아테네는 고대를 상징하는 유명한 공화국인데 여기서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유명한 영웅들이 도편 추방제에서 판판이 지금 이렇게 다 추방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를 그 세계적인 당대 패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살라미스의 전이라는 거였죠.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살라미스의 전의 영웅이 누굽니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잖아요.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의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정적들이 그 가짜뉴스 루머를 퍼뜨려갖고 도피온 추방으로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최고의 영웅이 도피온 추방으로 쫓겨나고 페리클레스 자체는 뭐 노인으로 자연사했지만 페리클레스라는 이름을 쓰는 아들도 마찬가지로 해전에서 굉장히 성과를 거뒀는데 그 해전에서 뭐 빠진 사람들을 누굴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페리클레스의 아들도 사형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였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권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뛰어난 인물들을 공화국에서 죽이거나 배신하는 민중들이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페이시스트라투스라는 이제 참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주에서 자유를 뺏기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테네인들이 그렇게 이제 참주들을 경계하고 왜 엄한 사람들을 많이 잡았다 이거죠. 도편추방으로. 그런데 로마는 초기 공화정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참주를 직접 겪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좋은 평판으로 좋은 보상을 받고 비교적 관대하게 장군들을 잘 대해줬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서 패전한 장군도 패전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이 사례에서 이 로마의 사례에서 유일한 예외가 누구냐면 스키피오예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한니발을 물리친 아주 젊은 명장이죠. 이건 거의 알렉산드 대왕의 현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 장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 3권 그 한니발 2권 한니발 전쟁이 거의 그 스피키오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묘사가 나오죠. 근데 이 스키피오는 너무 뛰어난 인물이었어. 너무 젊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 훌륭한 그 코리올로스 가문 아주 좋은 명문가의 자제가 인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젊고 뛰어난 인물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야. 그것도 20대 젊은이의 나이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질투할 만도 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키피오가 나중에 탄핵을 당해갖고 이제 파면됩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나중에 이제 삐져가고 세상에 내가 로마를 몇 번을 구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말년에는 스키피오가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서 틀어박혀갖고 잠수를 타고 그다음에 죽고 나서도 나는 내 뼈를 로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죽으면 이 해외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는데 어쨌든 스키피오의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건 이해해줘야 된다. 그건 로마 시민들을 이해해줘요. 왜냐면 스키피는 너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니까. 공화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뛰어난 인물이어서 모든 시민들이 법보다도 어떤 한 인물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건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로마 공화국이 스키피오를 배신한 것은 그거는 이해할 만하다라고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이제 일종의 까방권을 줍니다. 그다음에 29장에 보면 인민과 군주 중에 누가 더 망은적인가? 누가 더 은혜를 모르는가? 요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제 이건 보나마나 인민과 군주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얘기인데 그걸 군주라는 거예요, 군주. 그 대표적인 그럼 이순신과 선조의 사례를 보면 뻔히 알잖아요. 선조가 이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파직하고 뭐 고문하고 거의 죽일 뻔했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다시 구했는데도 이제 별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 죽고 나서도 대우를 잘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이게 군주정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군주정하에서 장군이 해외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군주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투가 당연한데 로마 이 공화정에서의 인민은 상대적으로 군주보다는 그런 질투가 덜하다는 거야. 왜냐면 인민은 복수고 다수고 그다음에 이제 군주는 한 개인이니까 바로 그 장군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정의 인민들을 한 장군이 바로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덜하고 어떤 그런 질투가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배신적 행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군주가 직접 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 알렉산드로스처럼 군주가 직접 장군이 돼서 해외 원정을 직접 이끌면 그러면 장군을 질투할 일도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서 그래서 직접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해야 그래야 이런 비극적인 사태 그러니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선언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군주정에 보면 이 얘기가 잘 나와요. 군주론에 보면. 그래서 군주론에서는 군주는 오로지 전쟁만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야. 전쟁 이외에 다른 거에 취미를 가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 군주는 나쁜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군 취미를 가질 생각도 하지 말고 밤낮 없이 눈만 뜨면 전쟁에 관한 고민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 전쟁이 군주의 주된 역할이었으니까 그러고 지금 같으면 경제겠죠, 경제. 경제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안보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주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군주는 그렇다 치고 장군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고도 이제 배신을 안 당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바로 전장에서 민기적고 되지 말고 바로 전장을 떠면서 군주 옆으로 차싹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군주 바로 눈앞에 다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전리품 다 군주한테 바치고 납작 엎드리라는 거야.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그 이게 다 군주 이렇게 전하의 이렇게 은혜입니다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욕심이 없고 엄격하게 몸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주정하에서 장군들의 처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인간상 도저히 못, 야, 내가 그냥 봉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면 아예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얻은 모든 걸 다 자기 휴하에 딱 확보를 하고 스스로 국민이나 군대로 회유하고 외국 군주와의 우호 관계도 성립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왕국을 아예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또 다른 군주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왕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마키아벨리적인 조언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군주한테 붙던가 아니면 제대로 배신해라. 제대로 배신해서 군주에 맞서라. 그러니까 이건 마치 초한지에 보면 그 유명한 유방, 항우와 유방할 때 유방의 신하 중에 그 세 명의 신하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중에 이제 한신과 장량. 한신과 장량의 어떤 처세가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그 장량과 한신이 둘 다 그 유방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는데 장량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 끝나니까 바로 나타나가지고 납작 엎드리고 모든 권한 다 반납하고 저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량에 대해서는 전혀 유방이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한신은 사실은 한신이 진짜 군사령관으로 거의 이제 그 중부 지역을 다 제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괴월이라는 신하가 이거 지금 한신 장군이 지금 이 천하의 한 절반 정도를 가졌는데 지금 빨리 독립을 하셔야 된다. 지금 빨리 독립을 해서 별도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신의 나라, 유방의 나라, 항우의 나라 세 나라가 같이 천하삼분 이게 이제 천하삼분지계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삼국지에 나오지만 사실 청한지에서도 천하삼분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하삼분을 만들면 이 세 나라가 소치 마치 세 발 이거죠. 세 발이 이렇게 딱 하면은 안 무너지는 것처럼 딱 안정되기 때문에 한신 장군이 대대손손 이제 그 부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신이 아니 어떻게 내가 유방의 신한데 그렇게 배신을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고 항우 죽이고 나니까 토사구팽 그래고 이제 나중에 결국 이런저런 꼬투리를 삼아서 한신을 그야말로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죠. 물론 이제 그건 유방이 아니라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치 여황후가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신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결국 소사구팽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과 장군들의 처신에 관한 얘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30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어쨌든 로마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원정군 사령관을 반드시 로마인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피렌체 그 당대 이탈리아는 외국인 용병을 썼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해외에 나가는 원정군은 반드시 로마인을 사령관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용병한테 군대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임시 독재 집정관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책임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직을 떠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사실은 이제 공화정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임기 마치고 시민으로 떠나면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고 뭐 처벌하고 뭐 뒤에서 영향력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직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가서 안온하게 어떤 그 노후를 그 누리는 대통령이 몇 안 되죠. 사실은 김대중 최근에 문재인도 계속 소환되고 뭐 유튜버들 가서 거기서 욕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다 보면 정치가 안정되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임과 권한의 일치, 그걸 통해서 공화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이 공화국의 부패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그 부패 현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서 처음 만들어진 공화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군사 전략과 외교안보 전략의 어떤 큰 기조, 큰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화국은 아까 말한 것 전에 말한 것처럼 민주정, 귀족정, 왕정의 어떤 장점들을 혼합해서 혼합정으로 제도를 세팅하지만 제도만 만든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제도가 점점 나사가 풀리듯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장비 유지 보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집도 계속 쓸고 닦아줘야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두면 점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제도를 고칠 때는 뭐 구제도에 이름을 남겨놓는다든가 그런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지혜, 실천적 지혜 그런 걸 이제 발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또 공화국에서 공을 세운 인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화국에서 공을 세우는 인물들은 공화국에 어떤 공이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칫하면 참주화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공화국의 어떤 그 공을 세운 유공자들이 참주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제어해야 되고, 그 공화국의 그 사람들 너무 심하게 어떤 그 망신을 주거나 배신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화국을 배신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공화국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신뢰의 문화, 공화국과 어떤 인물들 사이에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법과 신상필벌이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억울해하거나 이 제도 때문에 아씨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나 혹은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공화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국의 부패는 자율망설적으로 생겨나지만 그때그때 잘 발견해서 그걸 점진적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전격적으로 해결하든 계속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소중한 자유를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챕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